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송원영입니다. 오는데 좀 비가 약간씩 내려서 안 불편했는지 모르겠어요. 7, 8월 문풀 과정에 OT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얇게 뭐 2장짜리로 되어 있는 프린트물이 있어요. 이게 OT 자료인데 이거 보면서 몇 가지 조언 드릴 수 있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 어떻게 할 것인지 또 7, 8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7, 8월 뭐 뉴 스타트를 위한 점검 및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내용은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좀 점검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좀 수정하고 조정하고 하는 계기를 마련하자 뭐 이런 의도에서 이제 지금까지 학습 내용과 방법을 점검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학습 방향을 좀 설정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국어교육론에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국어교육론의 출제 근거는 교육과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지도 내용에서 활용된 뭐 학술 용어라고 하죠. 개념어 이런 것들을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가? 이게 점검사항이 아니야. 체계적 정리가 안 돼. 뭔가를 막 정리하려고 하고 정리하는 것은 이제 외우려고 하는 건데 외우는 건 좋아요. 이제 숲을 봐야만 나무가 외워지니까. 근데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게 지금 현행 교육과정이에요. 7차 교육과정까지만 하더라도 체계적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뭐 임용 뭐 국어 뭐 준비생이라면 뭐 카페에 들어가 가지고 잘 정리된 교육과정의 프린트물들이 있어요. 근데 15나 12 교육과정은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체계적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항목별 구성들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정리가 아니라 그 교육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학술어, 학술 개념어죠. 이것들을 알고 있는가? 그다음 내 것으로 지금 만들어 놨는가? 이걸 이제 점검하고자 하는 거예요. 용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세 가지의 효과가 있는데 일단 출제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제자에게 유일무이하게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뭐 개론서 또는 출제자가 쓴 논문 이런 게 아니에요.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알아야만 출제자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출제를 했구나라고 하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거, 출제 의도를 파악한다는 거. 출제 의도의 파악은 지금 최근 2개년, 3개년간, 그러니까 최근 5개년 기출이 이제 서답형이잖아요. 이제 서답형은 기평, 서술형, 논술형을 아울러서 서답형이라고 하는데 이 서답형 최근 5개년 가운데서 최근 2, 3개년 동안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객관식 문항체제에서는 누가 얼마만큼 잡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가. 객관식 문항에서는 40문항 체제였었어요. 선택지가 5개. 그럼 200개 정도의 잡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서답형 체제에서는 21문항에서 24문항, 뭐 25문항 그런 체제여서 누가 얼마만큼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느냐 보다는 나올 만한 것들이 나왔다. 그렇게 이제 예상되는 테마가 있고 그런 예상되는 테마에서 이 개념이나 용어가 무엇인지를 숙지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의 뭐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그러면 안 돼. 시험이 그러면 안 되는데 말 잘 듣는 교사를 뽑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현행 시험이 조건이 막 주어지고 주어진 조건들을 쓰지 않으면 점수 안 주는 거예요. 객관식 문항체제에서는 뭐 조건이 주어지고 보다는 뭐 잡지식이니까 4개 중에서 하나는 맞고 나머지 4개는 틀리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가 객관식 문항체제였다. 서답형 체제에서는 너가 많이 알고 있어? 보다는 주어진 조건대로 써. 그러면 점수 줄게요. 그래서 많이 안다고 해서 시험에 통과하는 시험이 아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교육과정에서의 학술 용어를 이해한다는 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출제자가 출제를 할 테니까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이 중요할 거고, 두 번째로는 수능형 체제예요. 지금 문항 유형이 수능형이에요. 수능형.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는 주어진 보기가 또 있어요. 또 지문도 있고 조건도 있고. 그래서 보기 자료 지문 분석이 분석하거나 적용하는 능력들을 많이 요구하는데, 심지어는 보기를 이해하지 못해, 보기글을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를 잘못 읽는 경우가 있고, 지문을 또 잘못 읽어서 문제를 또 놓치는 경우가 있고, 자료를 이해하지 못해서 답안을 적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보기 자료 지문 분석의 적용 능력이 상당히 많이 요구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어교육론은 그냥 독서 능력이 탁월한 자를 뽑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화법도 독서고 작문도 독서고 다 독서예요. 그럴 수밖에. 정말로 화법이 화법다운 문제가 내려면 실제 학생들의 토의나 토론의 말하기 듣기의 상황이 실제적으로 스피커상에서 들려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파악을 해야 하는 것들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또 마찬가지로 작문도 학생이 쓴 글이 학생이 쓴 글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탁월한 독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뽑고 싶은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차피 지필시험의 한계예요. 그게 지필시험의 한계인데, 그래서 보기 자료의 지문 분석을 적용하는 능력도 요구하는 것에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및 지도 내용에서 활용된 개념의 이해가 기초가 돼야 되고, 역시나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답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식 문항이니까 아니니까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이 요구되는데, 답안 작성은 국어교육론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요 개념어들이 답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용어들이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보기나 지문을 분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답안 작성이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잡으려면 교육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학술 용어나 개념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있는 거.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했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고, 안 했다면은 나머지 11월 24일 날까지 우리가 이제 내면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면화, 암기가 아니에요. 암기는 3일 후에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내면화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밑에 두 번째 뭐 도표처럼 되어 있는 뭐 단계, 뭐 시기 구분이 있는데, 이제 보통 학원 강의를 잘 따라오면 학원의 커리큘럼이 이렇게 구성돼요. 1월부터 6월까지는 기본 이론 과정인데, 7월부터 뭐 8월까지 문풀, 그 다음에 9월부터는 뭐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론 과정이라 할지라도 좀 7, 8월까지는 거기 국어교육론의 세 가지 개념 지식, 학술 개념어의 이론적인 지식, 교육 과정의 재구성을 통한 체계적 정리, 또는 교과 교육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 있느냐, 이거는 이제 묻고, 저하고 약속할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처럼 이해와 정리를 중심으로 반드시 인출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하고 약속을 좀 해주세요. 2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에서 설명된 것은 이해한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제 수업을 뭐 작년에도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있고, 또는 1월부터 6월까지 올해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있고, 또는 뭐 재작년에 한번 들어보셨던 분들이 있고, 아니면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셨던 분들이든 간에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인출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독서교육론에서 예측하기 전략을 막 설명하고 있으며, 아 그거 나 알아,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예측하기 전략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무엇이고,
그 예측하기와 유사한 용어들이 무엇이 있으며 예측하기 전략을 적용했을 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인출, 말로 아니면 문장으로 일단은 인출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해하는 수업이 되어서는 안 돼. 이해 못해도 돼. 인출만 돼도 돼. 근데 이해 없는 인출은 있을 수가 없어. 결국에는 인출이 된단 말은 이해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로 또는 뭐 문장으로 막 쓰시거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장에 가시면 느끼겠죠.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시험장에 가본 적이 없어서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일단 생각이 안 난대. 공부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요. 긴장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긴장도는 어떤 수험생들이든 다 있어요. 머리가 긴장하는 것은 대부분 다 긴장을 해요. 그리고 긴장되면은 당연히 경직되니까 이게 공부한 만큼의 실력이나 능력이 발휘가 안 돼. 그걸 감안해야 돼요. 그게 몇 퍼센트의 유실이냐면 최대 50%. 최대 50%가 공부했던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 풀면서 생각이 나요. 한 3문항 정도, 4문항 정도를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그제서부터야 이제 경직된 게 유연해지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근육이라면 근육에 경직된 것이 풀어지면서 술술 풀린다고 해요. 그래서 1번 문항, 2번 문항에서 막혔던 것들이 4번 문항 풀면서 아니면 저 11번 문항 풀면서 갑자기 1번 문항이 생각나서 그걸 되돌아와서 이제 풀어준다고 해요. 근데 그게 50%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때예요. 그 최대치라고 뭐 물론 확률적인 통계는 없지만 그 정도로 긴장도가 이렇게 높은데 그런 긴장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나를 믿어야 되는데 믿을 만한 내가 못 돼. 이게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말로 막 인출하는 연습을 하죠. 중얼중얼. 이게 이제 자동화거든요.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간적인 반응에 무의식적인 반응하고 똑같아서 뭔가 확 오면 막 피하는 것들 있잖아요. 뭔가 확 오면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연습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좀 어렵죠. 뭔가가 오면 피한다라고 하는 게 연습이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만 이게 의식하지 않더라도 탁 떠오르는 거죠. 그 정도로 자동화되려면 의식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입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아니면 펜으로 연습한다든가 막 극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출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거 반드시 해요. 반드시. 그래서 수업이 끝난 이후에 뭐 복습을 하는 뭐 스터디 팀이 조직되어 가지고 스터디를 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막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스터디를 하는 이유가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내가 이해한 것을 내면화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교정되고 또 한편으로 보완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거울 보고 하든지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뭐 앞에서 뭐 누구 그냥 친인척, 형제자매 불러놓고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스스로 혼자 하셔야 되고 계속 인출 연습하시고 두 번째로는 대략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알고 있는 것과 잘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아는 내용을 더욱 확실하게 한다. 이것은 6개월 정도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굉장히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체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몰라서 틀린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시험 보고 난 이후에 만약 마이크를 대고 이번 시험 어려우셨어요? 라고 하면 답안을 다 적었는데 그거 쉬운 거야. 쉬운 거야. 틀린 답인지 맞는 답인지는 모르지만 답안을 더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됐다? 쉬운 건데 그게 최근 2개년간의 시험의 출제 경향이에요. 최근 2개년 혹은 3개년은 이게 못 쓴 답안이 없을 정도로 다 쓰고 나와요. 그것이 초수생이든 장수생이든 오랫동안 공부하다가 뭐 중간에 그 공부를 못 했던 그런 분들이든 아니든 다 쓰고 나오셔요. 쓰고 나오시는 것이어서 시험은 문제 자체는 아마 쉬우리라고 생각해요. 채점을 좀 까다롭게 하는 편이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 아는 것, 모르는 것, 이게 공부하는 가운데서 확실하게 구분을 좀 해주세요.
대충 아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지금과 같은 쉬운 문제 유형의 스타일에서는 대략적으로 들어는 봤는데 라고 하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 들어는 봤는데가 자칫 잘못하면 함정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논점의 답안을 쓸 수 있거든요. 지금은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다보다는 답안을 어떻게 주어진 조건대로 작성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그 주어진 조건대로의 작성에서 가장 요구되는 게 뭐냐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정말 확실하게. 근데 시험장에 가보면 또 이것도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쓰면서 이건 맞는 답일 거야 라든가 이게 맞아라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확신의 근거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것에 대한 근거가 아니란 말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위험한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것의 근거가 약하면 답이 또 여러 개야. 이렇게 써야 할 수도 있고 저렇게 써야 할 수도 있고 답이 여러 개예요. 쉬워서 그래요. 문제가 쉬워서 답이 여러 개예요. 그것이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데 출제자가 어떻게 쓰라고 요구했는지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웠지, 몰라서 못 썼어가 아니에요. 특히 국어 경로는 더더욱더 공부량이 쌓이게 되면 이제 아는 건 많은데 주어진 조건대로 출제자의 의도대로 이것을 막 말하자면은 버릴 건 버려야 돼. 그래서 버릴 때 확실하게 이건 모르는 거, 이거 아닌 거, 이거는 근거가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확실해지려면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확실하게 구분하고, 모르는 것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말로 시험에 출제가 나올 만한 것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모르고 있고 수업 중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그게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그냥 덮어두세요. 그러려니 하고. 몰라도 돼.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것과 알아야만 하는 것을 반드시 구분하시고, 몰라도 되는 것에 연연해야 하지 마세요. 이 몰라도 되는 것에 연연하는 것은 특히 공부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부딪히거나 직면하는 것들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경험칙상 질문을 받잖아. 질문을 받으면 나도 구분은 못하겠고 개론서에도 구분 잘 안 되는 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분하지 마세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의심스러워. 선생님이 지금 몰라서 그런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나도 모르는데, 내가 모른다는 것은 적어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온 개론서에서 말하자면 제시되었던 내용들이 충돌 현상들이 있어서 내가 모르는 것이지, 그죠? 내가 정말로 몰라서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 필요 없는데 그걸 그렇게 궁금해해요. 알 필요 없는 것을 궁금하기보다는 아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로 내가 잘 알고 있는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가? 그래서 아는 것은 확실하게, 모르는 것 가운데서 몰라도 되는 것은 버려라. 그것이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에요. 이것은 공부량하고도 또 연관이 있어요. 1월부터 6월까지의 공부량은 절정이 어느 때냐면 6월, 5월, 4월, 5월까지가 이렇게 절정이에요. 공부량, 양. 엄청난 양으로 공부해야 할 것은 5월, 6월 요때. 그리고 7월, 8월, 9월, 10월 달에는 공부량이 국어교육론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려면 점차 줄어들어야 돼요. 화법이 몇 문항 나와, 독서가 몇 문항 나와, 작문이 몇 문항 나와. 기껏해봤자 평균적으로 2문항이니까 6 혹은 7문항이에요. 21문항에서 24문항 체제에서는 기껏해봤자 7, 8문항인데 그 7, 8문항을 주제로 치자면 7, 8개의 주제예요. 나올 만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나올 만한 것들을 전부 다 막 이것도 나올 것 같아, 저것도 나올 것 같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양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은 7월달 이후부터서는 불필요하다. 버려야 돼. 계속 버려야 돼. 버리는 것의 조건들이나 기준들은 제가 수업 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안 나올 가능성이 커. 이런 식으로. 물론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단서 달죠. 하지만 나온다면 뭐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큰데 하지만 나온다면 하는 식으로 이제 덧붙이겠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큰 것을 가지고서 왜 그렇게 예를 들자면 작년에 요약하기 규칙이 나왔잖아요. 요약하기 일반화 규칙, 뭐 상위어 대체 뭐 이런 요약하기 규칙을 다시 올해 논술령에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와. 그럼 안 해야지. 하지만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제 변형되어서 조금 더 많이 공부해야 할 거, 적게 공부해야 할 거, 그 다음에 버려야 할 거, 반드시 해야 할 거, 이걸 구분하셔야 돼.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되겠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따라오면서 아마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약속은 7, 8월 달에 두 가지. 하나는 중얼중얼 인출하라. 두 번째로는 안다고 했던 것을 정말 확실하게 아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요. 그 다음에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몰라도 되는 것을 버려라. 이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 수업을 위한 팁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일단 예습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예습 중심은 일단 교재가 있을 거예요. 교재가 좀 가볍게 나왔죠. 핵심 정리를 전부 다 빼버렸어요. 문제만 실었어요. 그래서 교재가 있으니까 매 주차마다 20문항씩 정도 나갈 거예요. 20문항에서 23문항 정도가 나가니까 미리 이제 예습을 해오는 거예요. 예습이라는 것은 일종의 답안도 없어요, 지금 여기는. 그래서 수업 중에 이제 답안은 나눠드리니까 미리 내가 예습해온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나눠드린 답안하고 비교해서 잘한 거, 못한 거 이런 것도 좀 구분해 주시고, 복습이 이제 상대적으로 복습 시간이 짧아져야 돼. 복습해야 할 내용들이 짧아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문제풀이 과정이잖아요. 문풀 과정이잖아. 문풀 과정은 답안 적성을 하셔야만 돼요. 머릿속으로 뭔가를 생각해도 좋지만 뭐 그게 답안 작성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말로써 인출돼도 돼요. 말로써 인출돼도 되니까 20문항 가운데서 내가 한 뭐 5문항에서 6문항 정도는 일단 답안 작성을 먼저 하고 온다. 예, 그런 3분의 1 정도를 내가 하고 온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욕심 부리신 분들은 모든 문항에 대해서 다 답안 작성을 해본다 하셔도 좋아요. 뭐 스터디라든가 뭐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스터디의 도움을 받아서든 답안 작성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예습 중심으로 할 거, 그 다음에 인출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특히 답안 작성을 되도록이면 많이 할수록 좋다. 많이 할수록 좋다. 이 정도로 해서 두 가지의 그 수업을 듣는 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 계획안 이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일단 강의 목표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이론 및 개념의 내면화예요. 뭐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론 공부는 1월부터 6월까지 끝났는데 7, 8월 달에 문제풀이를 막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실전 문제풀이는 9월 달 모고부터고 7, 8월 달에는 좀 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7, 8월 달은 또 사실상 이론을 점검한다. 1월부터 6월까지 배웠던 이론들을 점검하되 문제를 통해서 점검하는 거지.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이론 및 개념을 내면하는 거죠. 근데 문제로 만들어진 이론들이 있어요. 문제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의 근거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못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육과정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일 거고, 또는 문제를 잘 풀었다고 할지라도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내가 지금 내면화하고 있느냐, 숙지하고 있느냐, 이건 뭐 얼추 그냥 때려 맞춰서 문제 푼 것 아니냐, 그런 거라면은 그 문제에 대한 교육과정의 근거나 개론서의 지식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는 거. 되도록이면 문제가 틀려야 돼요. 그건 이제 모고반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사안이지만, 문제가 맞아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근거가 됐던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것은 착각이에요. 수능식으로 요즘에 문제 스타일이 많이 나와서 자료 안에서 충분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면 교육과정의 근거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만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국어교육론은 그런 문제가 섞여져 나와요. 그러니까 7문항, 8문항 정도인데 그 7문항, 8문항 혹은 뭐 많이
나오면 9문항 정도인데 그 정도 7, 8, 9문항 가운데서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이미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해요. 나머지가 이제 2, 3문항이 수능형이에요. 안에서만 풀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론을 정리하는 시간, 이게 이제 7, 8월 달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 두 번째 학습 목표가 미완성되거나 취약점들을 보완한다는 거. 국어교육론과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국어교육론은 워낙 뭐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드린 사안이지만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점수를 딸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취약점과 미완성 부분은 이제 문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문법 강사는 아니지만 그 중세 어렵잖아요. 중세가 쉬워요? 중세 좀 어려운데 중세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오나요? 한두 문제가 계속해서 필수적으로 나온다면 그 어려운 중세를 하기 위해서 뭐 개론수도 읽고 뭐 해야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됐다. 이게 취약점이거든요. 보완할 부분인데 이게 7, 8월 달에 보완이 안 되면 모고 때 뭐 보완이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모고 기간은 9월부터인데 실은 9월부터라고 하더라도 11월 24일까지 10주, 11주 정도인데 모고 기간다운 모의고사 기간은 10월 중순까지밖에 없어요. 약간 5주, 6주 기간만 여러분들 엄청 아마 집중력을 발휘할 거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흐트러져요. 그게 원서 접수 기간. 10월 둘째 주 참가에 아마 원서 접수 기간에 일주일 동안 딱 보면 듬성듬성 자리도 많이 비우고 집중도 안 해요.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으니까 그런가? 또 어느 지역에 갈 것인가? 고민하느라고. 그래서 실제로 9월부터 11월까지의 모고 기간은 딱 6주 정도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고 나머지는 정말 흐지부지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9주차, 10주차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시험 한 3주 정도 남으면요. 이제 모고 문제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 왜냐면 그동안 다 내가지고 안 나올 만한 모고 문제를 막 이렇게 만들다 보면 억지 수능 문제도 있고 이론 정리가 또 안 되고. 그래서 실제로 미완성되거나 보완하는 것은 지금밖에 없어요. 7, 8월 달. 그리고 보통 학원 강의 2개월 동안 어느 한 이론이나 영역은 끝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문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법이 원래 강하신 분들이야 문법이 필요 없지만 문법이 취약하신 분들은 문법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이 2개월 동안. 교육학. 2년 전, 3년 전만 해도 교육학은 합격자 평균이 16점, 17점이에요. 잘 보신 분들은 뭐 더 잘 보시겠지만. 근데 작년에 합격자 평균은 만점도 나오고 거의 19점대예요. 13, 4점, 15, 6점은 이거 잘 못한 거예요. 근데 교육학에서 5점, 6점 차이? 이건 이제 전공 문항에 뭐 2문항 뭐 또는 뭐 5점에 4점짜리의 뭐 한 문항 정도여서 교육학 일단 지금 정리 안 된 취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7, 8월 달에 교육학이나 문법 둘 중에 하나. 두 가지 모두 다가 취약점이면 정말 공부 이제 많이 하셔야 돼. 국어경능 정리하신 다음에 문학도 해야지, 교육학도 해야 되고, 문법도 해야 되고. 왜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공부 그렇게 안 하셨냐고. 7, 8월 되니까 지금 이렇게 다급해졌냐고.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은 일단 교육학이나 문법은 펑크나는 영역이나 과목이 아니도록 하셔야 되고. 선생님 왜 문학은 아니에요? 문학은 대처가 안 돼요. 대응이 안 돼. 그래서 그러려니 문학은 운 좋으면 맞고 운 안 좋으면 정말 운을 발휘해야 돼. 하긴 해야 돼. 하긴 해야 되는데 대처가 안 돼. 그래서 확실한 과목 문법. 교육학도 대처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야. 워낙 방대한 스펙트럼이니까. 그렇지만 문학보다는 그래도 교육하고 나올 만한 주제가 있을 거 아니야. 문학은 나올 만한 주제이건 작품이건 이런 거 이게 고려가 안 되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반드시 미완성과 취약한 과목이나 영역을 보완하시라. 국어교육론 강의, OT 강의 하면서 내가 문법 하라고
교육학 하라고 처음 듣죠? 이런 강사. 내가 중요해가 아니라 여러분들 합격이 중요해. 점수는 총점제잖아. 점수는 총점제예요. 어느 한 과목이라도 펑크난 과목이 없어야 돼. 국어교육론을 만점 맞더라도 문법이 다 틀려버리면 이거 떨어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무난무난한 점수를 받아서 총점으로 높아야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내가 목표로 하는 점수대가 있어야 되겠죠. 가령 교육학은 작년에 합격자 평균이 만약 19점이었다면 내가 작년에 한번 교육학을 시험 봤는데 13점이야. 그럼 욕심부려서는 안 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13점이 19점 되리라는 건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한 17점 맞으면 정말 잘한 거야. 근데 작년에 합격자 평균 점수보다도 2점 모자라잖아. 그러면 전공에서 기입형 문항 한 문장을 더 맞아야지. 그러려면 기입형 한 문항을 더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국어교육론 만점 맞고 문법에서 실수 안 하고, 문학은 틀릴 수는 있어. 근데 문법은 또는 국어교육론은 기입형 한 문항은 실수하지 말고 맞아줘야지.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작년보다도 2, 3점 정도 더 높은 점수를 목표로 한다. 그것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목표로 하려면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이유가 뭐냐? 나의 상대역인 그들, 말하자면 한 반에 30명 중에 한 명꼴로 합격하는 8,300명이 시험 보면 그중에서 320명에서 50명이 합격하는 25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혹은 28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이 시험에서 뭐 용산 고등학교 가가지고 한 반에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있으면 그중에서 한 명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30명 정도에서 한 명 합격하는 시험이어서 내가 공부하지 않을 때 저들이 공부하면은 내가 떨어지는 거고, 내가 공부하면서 저들도 공부하게 되면 내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목표로 점수를 더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2점 올리는 게 아니라 10점 올리겠다. 저들보다 더 공부 많이 해야 돼. 상대적인 평가라서. 그래서 욕심 많이 부리지 말고 목표 점수 좀 조금 중간 정도 잡고 2개월을 좀 보내세요. 2달 동안. 현실적인 목표. 교육학을 다 끝내겠다가 아니라 교육학에서 2, 3점 정도 올리겠다. 전공에서 전공 10점을 더 올리겠다. 전공 한 5점 정도 올려서 기입형 한 문항, 서술형 한 문항 정도는 실수하지 않아야겠다. 그 정도의 작은 목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오를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셨던 분들,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반에서 30등이 10등 되기는 쉬워요. 반에서 30등이 10등 되기는 쉬우나 반에서 5등이 1등 되기는 어려워요. 이유가 뭐죠? 공부를 하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이니까 그래요. 30등이 10등 되는 것은 공부를 하지 않은 애들끼리의 경쟁이니까 쉬워요. 근데 지금 이 시험은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5등이 1등 되는 것과 똑같아요.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 시간에 대한 설명은 하프모고를 실시합니다. 하프모고는 말하자면 모고의 반땅알이죠. A형, B형의 7전 모고는 이제 9월부터 하는 거고, 7, 8월 달에 하프모고는 12문항 정도를 낼 거예요. 뭐 A형이 보통 14문항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12문항 가운데에서 4문항, 5문항 정도는 서술형, 그다음 나머지는 기입형. 물론 이제 문항 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10문항에서 12문항 정도를 하프모고로 내니까 9시부터 9시 50분까지 50분간은 하프모고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9시까지 여러분들 오셔서 다음 주차부터 하프모고를 보고 1시간 동안 해설을 듣습니다. 하프모고 해설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11시부터 6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점심시간은 이제 시간대가 제가 마음대로 해요. 배가 고플 때면 이제 제가 점심 먹게요. 이렇게 할 거예요. 시간은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6시 30분까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늦게 끝날 수도 있고 대략적으로 그렇고요. 그다음 교재는 이제 국어교육론 문제풀이 교재 요거 하고, 작년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지금 많이 문항도 바뀌고 많이 또
없는 것도 있고 새로 추가된 것이 많아서 작년 교재 가지고서는 좀 수업을 따라오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기출 교재가 필요합니다. 기출 교재는 물론 제 교재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 교재가 아니더라도 기출 교재가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또는 기출 문제 자체를 가지고 오셔야지 이 문제 근거가 됐던 기출 문제를 같이 또 수업 시간에 보는 거니까. 뭐 올해 출간된 교재를 가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기출 교재는 가지고 오세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시간 및 교재는 말씀드렸고, 이제 3쪽 부분에서 뭐 수강생 특전이라고 해서 교육과정 정리 특강이 7, 8월에 한번 있을 거예요. 국어교육론은. 특강 일정은 추후 공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과제 혹은 숙제로 그 3쪽 부분의 수강 특전의 두 번째 나오는 국어교육론 개념어 특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개념어 특강이라고 하는 게, 이걸 이제 미리 상반기에 제가 수업 특강을 실시했는데 이거 무료 제공합니다. 이거 반드시 국어교육론만큼은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 8시간, 9시간짜리 강의인가? 몇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더 많아요? 그것보다 더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어교육론 개념어 특강을 뭐 2, 3일에 걸쳐서 나눠서 여러분들이 듣고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진도 범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제가 화법 영역, 그 다음에 작문 영역, 독서 영역 이런 파트로 진행을 하니까 국어교육론 개념어 특강의 화법 영역을 미리 다 이제 듣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개념어 특강은 개념어 특강 교재를 무료로 드려요. 증정해 드리니까 그 교재를 가지고서 이론이에요. 이론. 그러니까 개념어 특강은 국어교육론 이론이니까 이론을 짧게 정리한 것을 먼저 듣고 오셔야만 이 수업을 따라가기가 좀 편할 거예요. 한번 다음 주까지 해당되는 영역의 개념어 특강을 미리 듣고 오세요. 아마도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청 방법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9주가 나올 거예요. 목요일 날. 8월 첫 주차가 휴강이에요. 그래서 1주부터 4주까지, 그래서 5주차인 8월 2일 날이 휴강입니다. 그래서 9주 수업에서 그 3쪽 부분에 강의 일정이 있죠. 8월 첫째 주차가 휴강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진도는 말씀드렸듯이 영역별로는 화법 3주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주차의 장문, 6주차의 장문, 그 다음 7, 8, 9주차의 독서인데 대체적으로 이 패턴을 따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주차마다 20문항씩, 20문항에서 23문항 정도이긴 한데 그렇게 좀 예습을 해오시고, 장문 파트 부분에서는 20문항이 아닐 거예요. 좀 더 많이 예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자면 20문항 정도씩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다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뉴스타트를 위한 점검 및 조정이라고 하는 이 OT에서는 7, 8월 달 만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7, 8월 달 만에 특징이 뭐냐? 일단 문제풀이를 통한 이론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개념어를 숙지하고 답안을 인출하도록 하는 것이고, 공부의 양을 1월부터 6월까지 많은 양을 했다면 점차 줄여가는 과정이고, 아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가는 과정이고, 모른다면 그 모르는 것이 몰라도 되는 것이라면 그건 버려야 할 것. 근데 모르는데 이것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필수적인 사안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이 7, 8월 과정은 그러한 과정이다. 그리고 9월 이후에 실전 모고를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내야 한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자면 7, 8월 달에 힘들어요. 어떤 점이 힘드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기후, 날씨고, 두 번째로 힘든 것은 해야 할 과목들이에요. 일단 7, 8월이 1월 달하고 똑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면 교육학도 하고 있고 문법도 해야지, 문학도 해야지,
그 다음에 뭐죠? 국어 경론도 해야지. 어느 하나를 버리지 못하니까 이건 이제 올해 처음 공부하는 1월달하고 똑같이 교육학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힘들어요.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해야 하니까. 하지만 이제 1월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날씨가 다른 게 아니라 1월달은 처음 하기 때문에 네 과목이 한꺼번에 할 때가 힘들지만 7, 8월달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했던 것들을 좀 반복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전략, 어떤 과목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1월하고 7, 8월하고 거의 느낌이 비슷한데 네 과목을 한꺼번에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1월달하고 다른 점은 했던 내용들을 좀 반복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쉬울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건강관리. 7, 8월은 일단 감기 조심하시고 에어컨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식중독, 배 아파가지고 뭐 장염으로 탈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생하면 이게 이제 1월하고 6월달로 비교를 하면 7, 8월달에 일주일간 공부 못한 것은 1월부터 6월까지 2주 공부 못한 거나 마찬가지고 9, 10월달에 일주일 동안 공부 못한 것은 1월부터 8월달까지 한 달 정도 공부 못한 거고 똑같은 효과를 가져요. 시험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간이 중요한데 7, 8월달은 정말 중요한 건 건강을 관리하면서 네 과목을 모두 다 동시에 공부해야 한다는 거. 그런 부담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그 두 가지의 유의를 하면서 잘 쫓아오시기 바라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한약도 좀 먹으시고 몸보심도 하고 그래서 이제 8월 첫째 주차는 휴강입니다. 쉬는 거예요. 자, 이 정도에서 OT 마치고 10분 후에 그 다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